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입니다.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또 골목 상권, 지역 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보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오늘 제15차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다. 민생 안정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맞습니다. 이 민생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중요하다. 대통령 본인도 대한민국의 영업사원 1호로 뛰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러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해야 한다라는 특명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상품과 골목상권 또 지역 특산품에 대해 소비 판매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현재 이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 관계 개선 등으로 음식과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되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각 부처 장관들이 들고 온 민생 안정 해법 보따리 뭐였을까요? 네, 이 내수 활성화라는 대통령의 과제에 각 부처 장관들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먼저 추경호 부총리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내수 붐업 패키지를 꺼내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국민 130만 명에게 1인당 숙박비 3만 원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 명에게는 휴가비를 1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4월부터 국내 K-팝 콘서트 등 이 메가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최대 6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이 경제부처 장관뿐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함께했는데요. 이 한 장관은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을 목표로 22개 나라의 전자여행 허가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 더 쉽게 한국 관광을 할 수 있게 하겠다. 또 중국과 동남아, 일본 등 국제항공 노선을 조속히 회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윤희석 대변인 요거 하나만요. 우리가 이제 내수 활성화하면 보통 유명 관광지 가서 이렇게 좀 즐기고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대형마트 가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게 좀 골목 상권이나 우리 소상공인한테도 좀 많이 좀 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을 이제 지원하기 위한 이제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제일 좋은 게 이 코로나가 그래도 종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기반이 이제 생긴 것이고 소상공인 위주로 해서 아까 뭐 휴가비 10만 원 지원도 있고 또 이 휴가비에 숙박비 3만 원 지원 이것도 보면은 골목사건과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한번 휴가를 가게 되면은 그 지역에 있는 골목상권에 가서 또 뭔가 소비할 수 있는 여러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소비 진작 분위기는 결국은 내려간다. 그래서 꼭 뭐 유명 관광지라든지 뭐 그런 큰 데 말고도 이 소비 진작 분위기 자체가 골목 상권에 주는 긍정적 영향은 상당히 크리라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 기자, 우리 생활하고 관련이 있어서 요거 하나만 좀 짚어보고 갈게요. 코로나19 격리 기간 줄어든다면서요? 맞습니다.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 지금 7일이잖아요. 이게 5일까지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시기는 5월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단 검사비와 입원 치료비, 백신 접종 등의 정부 지원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방역 당국은 이렇게 단계를 낮추면서도 지난해 여름철 이 재유행 상황처럼 이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면 다시 단계를 상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격리 기간 단축 그리고 내수 활성화 정말 긴 터널의 끝에 이제 막 도달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개헌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개헌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키우겠습니다. 검사 수사를 통해서 계엄의 문건의 본질적인 그 본질이 잘 규명되고 또 국민들이 그동안 많은 의혹을 가지셨는데
그런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2016년 당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되죠. 그 후 1년 뒤인 2018년 국회에서 문건 하나가 공개됩니다. 2017년 2월 작성된 것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를 가정해서 계엄령을 검토한 내용의 국군 기무사령부의 문건입니다.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인물 바로 조금 전에 보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목이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있던 조 전 사령관이 종적을 감추면서 관련 수사는 벽에 부딪혔고요. 기소가 중지가 됐습니다. 이런 조현천 전 사령관이 오늘 국내로 입국을 했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5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어요. 밟자마자 바로 체포가 됐는데 조 전 사령관 어떤 혐의가 있죠? 네, 조 전 사령관이 체포된 상태로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받고 있는 혐의를 조금 설명드리면요. 2017년도 당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하고 이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문건을 보고했다 이런 의혹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군과 검찰이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 수사에 직접 나섰는데요. 이 5년 넘게 귀국을 하지 않아서 기소 중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입국 현장에 취재진이 5년 동안 귀국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네. 조 전 사령관 자신은 도주를 한 게 아니라 귀국을 연기한 것뿐이다. 이렇게 웃으면서 답변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에 문제가 됐던 계엄령 문건, 이 문건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군인권센터가 문제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헌법재판소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에 군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구체적인 구상안이 담겨 있는데요. 이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주요 지역을 점거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구체적인 계엄 상황에 탱크 200대 또 장갑차 500대를 동원해서 청와대와 광화문 국회 등을 장악을 하고 공수부대로 이 촛불 시위에 나서는 시민들을 진압한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전파를 차단하고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검열에 나서겠다. 이런 시행 방안도 함께 적혀 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문건이 공개된 시점에 이미 조 전 사령관은 미국으로 출국해 있는 상태였고 네. 여권 무효와 인터폴 이 적색 수배에도 귀국을 하지 않아 5년째 버티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신정현 전 의원. 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궁금증을 품고 있습니다. 5년여간 미국에 있던 조 전 사령관 왜 이 시점에 귀국을 했을까? 혹시 최근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한 회고록을 출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왜 이 시점에 출간을 했을까라는 부분에 많은 의문이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인규 씨와는 2017년 동일한 시점에 미국으로 도미를 했던 그런 또 공통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 지금 이 시점에 돌아와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정권이 바뀌었고 현재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인규 전 검사에게는 지금 이 시점이 본인의 어떤 죄가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 근데 이것에 대한 고민은 똑같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특히나 계엄령과 관련된 TF를 지금 만들고 그걸 실제 실행 계획까지 만들어서 내란 음모죄까지 적용되었을 때에는 그 죄가가 아주 크고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상 이제 잠적해 있던 상태였지 않습니까? 네.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본인은 연기를 했을 뿐이지 도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실제로 민주주의를 유린할 수 있었던 계엄령 선포의 과정까지 개입되었던 사람이 국민들을 향해서 이것은 농락하는 모습처럼 보여져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에 지금 이 시점 당시에 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왔을지언정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어떤 죄과에 대해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문제를 제기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윤 대변인은 이 시점과 관련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뭐 크게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없는 걸로 보여요. 어허. 물론 문재인 정권 시절에 만약에 조현천 전 사령관이 국내에 있었으면 네.
굉장히 큰 어떤 사법적인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고난을 받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지금 저기에 화면을 보면 박근혜 탄핵 시 계엄령, 이건 제가 좀 수정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타이틀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음에도 계엄령을 선포해서 그 탄핵을 무효화시키는 계획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탄핵이 부결됐을 때 그 탄핵이 부결됐다는 것에 반대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 혼란을 군 병력으로 진압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계획이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됐을 때 그렇죠. 시행이다. 그래서 탄핵이 가결된 상태에서는 저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는 문건이 됐다. 그래서 저것은 탄핵 부결시를 가정한 박근혜 정권이 계속 유지됐을 경우에 사회 혼란상에 대비한 문건이었다. 이 점은 꼭 제가 바로잡고 싶습니다. 자, 조현천 전 사령관 왜 이 시점에 귀국을 했을까? 공통점은 정권 교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 기자, 조 전 사령관 바로 이제 검찰 체포됐는데 어떤 조사 받게 되죠? 네, 체포 시한이 일단 48시간 정해져 있는 만큼 고강도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령 문건 작성의 주체와 보고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조 전 사령관의 이 해외 체류 이력과 진술된 내용 등을 검토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엄령 문건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군인권센터도 이런 과정에 대해서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요. 네. 이 조 전 사령관이 5년 동안 수사기관을 우롱해왔다. 검찰에 곧바로 구속 수사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변인, 일각에서는요, 조 전 사령관 혐의 이거 입증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자, 계엄령 문건의 내용이 지금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 부분인데, 이게 위법한 문건 작성이냐는 여부를 들어가 보면 이런 거는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계엄에 관련한 어떤 문건을 작성하고 검토를 하는 주무부서인데 네. 왜 기무사령부에서 계엄에 관련된 문건을 만들었느냐. 그래서 위법하다. 본인의 임무에 속하지 않는 것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발전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확대해 보면 내란 예비 음모가 있었느냐. 내란 음모에 어떤 합의가 있었느냐 이런 것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윗선까지 누가 지시를 했고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냐까지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올라가기에는 이 문건 작성에 처음 지시한 선부터 해서 네. 수사가 굉장히 어렵죠. 이미 이 윗선이라고 볼 수 있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문건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또는 지시한 적이 없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위법성 여부 그것도 그렇고 또 실행되지 않은 문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처음에 나왔지만은 실체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신전 의원은 어떻게 되세요? 어쨌든 조사가 5년 만에 재개가 됐어요. 조 전 사령관 조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당시의 한민국 국방부 장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윤 대변인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작년에 조현천 전 계엄사령관이 실제로 귀국 의사를 밝혔을 때 그때 합수부에서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접촉했던 그 라인으로 황교안 전 총리까지 언급을 했었습니다. 가능성이 있었다. 다양한 어떤 접촉점에서 실제로 계엄사령관이었던 조현천 씨가 황교안 전 총리에게 직접 여러 가지 언급을 했던 여러 가지 그 가능성 정황들을 포착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당시에 계엄에 대한 정당성 명분을 어느 정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소위 말하는 보수 세력의 시민단체들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기무사가 이미 여러 차례에 기무사가 접촉하고 있던 보수단체에 정치적 입김을 넣었던 사례들이 적발된 것이 사실인데요. 실제로 그래서 계엄령 촉구 시민단체들이 만들어져서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계엄을 통해서 촛불 시민들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어떤 아주 자극적인 언어들로 시민단체들이 현장에서 시위를 했던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에 정통했던 그 당시의 군인들은요, 이 문건은
그 무엇보다도 실행 계획으로서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란 음모로서의 어떤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서 이거는 분명한 불법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좀 과격한 표현들은 저희가 좀 순화를 해서 그렇게 죄송합니다. 좀 쓰기로 하고요. 자,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 5년 만에 재개가 됐습니다. 이 수사 상황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좀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야 대표 공이 요즘 외부 활동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 참 어딘가 모르게 피곤한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요. 고심이 많은 부분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어딘가 모를 부분 오늘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자, 먼저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어제 우리도 전했지만 이 김재원 최고위원 때문에 참 고심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제 경고장도 날렸잖아요. 혹시 네. 김 최고위원 반응은 좀 있었어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 오늘 새벽에 방금 서울에 도착했다. 다급한 SNS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폭우 때문에 비행기가 연착이 됐고 공항에 격리되어 정신이 없었다. 입장 표명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또 당에 부담을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 사과의 변을 전했습니다. 지난번 사과 SNS 글에선 앞으로 조심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번엔 앞으로 자중하겠다라고 표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이 김재원 최고위원과 관련한 기자 질문을 받은 주호영 원내대표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새벽에 김재원 수석 최고 입국했는데요. 제명이나 이런 요구 계속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내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당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다루는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윤희석 대변인.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도 그렇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 최고위원 강력하게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비판하던데, 글쎄요, 당 내에서는 좀 어떤가요, 기류가? 당장 어떤 뭐 조치를 취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일단 보낸 상태죠. 네. 더 중요한 것은 김재원 최고가 과연 내일이 최고위원회가 또 있는데 그렇죠. 출석을 하실지 말지라고 봐요. 지금까지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 6번의 최고위원회가 있었는데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3번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럼 내일 과연 나올 거냐? 내일 나오시게 되면은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거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언론 앞에서 해명하는 그런 자리가 있을 테니까 그 이외의 상황은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내일 출석을 안 한다. 그럴 때는 또 당에서 여러 반응이 나올 수 있으리라. 또 여러 해석들도 나올 거고요. 네, 지금은 이 정도로 해석합니다. 자, 내일 오전에 최고위원 회의가 있습니다. 방금 윤희석 대변인 얘기대로 김재원 최고위원이 참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내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우리가 홍준표 대구시장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김재원 최고위원뿐만 아니고 얼핏 뉘앙스를 보면 김기현 대표를 비판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도 있어요. 맞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번 논란에서 이 당 대표 리더십 부족이 드러났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선 건데요. 이 판사식 당 운영으로는 당을 역동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다. 또 이준석 때는 그렇게 모질게 윤리위까지 끌고 가더니 이번엔 그보다 더 심한 망언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겠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 관련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홍 시장뿐만은 아닌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이 통상 전당대회 이후에 이 컨벤션 효과도 나오지 않고 이 사법 리스크로 내홍에 휩싸인 민주당에게도 지지율이 밀리는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등판을 했습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에선 이 김기현 지도부가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문책을 하고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다. 그럼 한동훈이나 원희룡 카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할 텐데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요, 이 당대표에 대한 평가 아직은 이르다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 당장은 김 대표가 활약할 이 공간도 계기도 없었다. 이 총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요. 그러면 우리 신정현 전 의원 네. 들어볼게요. 상대당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나온 이런 비판들 어떻게 좀 보세요? 좀 과한 비판인가요? 아니면은 응당 좀 할 수 있는 비판인가요?
뭐 응당할 수 있는 비판이고요. 뭐 이준석 대표야 뭐 전 대표야 절치부심하고 어떻게든 비판하려고 하겠죠. 제가 다른 당 상대당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지금 김기현 대표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활약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예, 엄밀히 말하면 그러려고 뽑은 게 아니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를 대놓고 지원하고 뽑았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의 활약상으로 당신의 정치력을 키우려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예, 철저하게 어쨌든 지금의 대통령실, 대통령실 중심으로 한 윤핵관, 그 그림 속에서 김기현 대표가 그 그림 속에서 역할을 하길 바라는 것이지 본인의 정치력을 키우고 본인의 활약을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 만약 그런 상황으로 쭉 가다 보면은 오히려 본인의 정치력 때문에 더 조기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라는 평가도 국민의힘 내부의 관계자들께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지금과 같이 있는 듯 없는 듯 당의 대표로 역할을 하는 게 지혜로운 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윤희석 대변인은 신전 의원 발언 그리고 당내 여기저기 나오는 비판들 할 말 많으실 것 같아요. 너무 과한 비판을 하시네요. 김기현 체제가 출범한 지 오늘로 딱 3주 됐습니다. 그렇죠. 3주 동안에 새로 당대표 되신 분이 업적을 남기면 얼마나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었다. 다만 지지율이 여론조사 보면 좀 떨어지는 부분은 뭐 주 69시간 노동시간 유연 관련한 뭐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갑자기 겹쳐서 이런 상황이 된 것이지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하.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 고위당정회의가 오늘도 하는데 두 번째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당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을 수립하라. 네. 그래서 선 여당의 제안, 후 정부의 수용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 여당 간의 정책 협의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 충분히 국민들께 증명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리더십 얘기 나오는 게요. 비단 김기현 대표뿐만 아닙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민 기자, 이 대표는 본인 입으로 직접 리더십 뭐 이런 걸 토로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유튜브 채널, 본인의 채널에서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했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안정적인 리더십이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걸 제가 작년 그말 정도부터 느꼈어요. 그때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안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성, 역동성이 없는 거잖아요. 적은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로 이게 갈등, 소통이 좀 부족해지고 단합 이게 워낙 강조되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뭐 불편함이나 불만이나 이런 게 차곡차곡 쌓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소는 못하더라도 완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뭐 되게 힘들게 인사 개편도 하게 된 거죠. 자, 이번엔 제가 윤희석 대변인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민주당 일각에서 이거 해법, 이거 풀 해법은 이재명 대표 사퇴뿐이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자, 어떻게 이재명 대표 좀 드라마틱한 반전 이룰 수 있을까요? 상대당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삼가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은 네. 그 해법이 가장 저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어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렇게 많은 의혹을 갖고 사법 리스크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아무리 민생을 얘기하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이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다 묻히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린 게 당대표와 당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 의혹 자체도 당대표 시절에 있었던 의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이죠. 그런데 당 전체가 여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 입장에서도 이 과반 의석을 점유한 제1야당을 상대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게 되는 겁니다. 서로 강대강 대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다. 그 해법은 본인이 스스로의 위치를 자각하고 당대표 지위를 내려놓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지금은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신정현 전 의원, 이재명 대표 당직 개편도 하고요. 강성 지지층한테 경고도 하고 소위 원팀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안타깝지만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도 아하. 민주당원으로서 많이 속상합니다. 특히 강성당원,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고 하는 그룹들에게까지 뭐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개딸에게 오히려 나도 공격을 강성당원들로부터 받고 있다라는 이제 표현을 할 정도로 이제는 통제되지 않는 강성당원들의 어떤 존재감이 이제는 당에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인사 개편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도모하려고 그랬는데 정작 국민들께서 보실 때에는 민주당의 인사 개편이라고 하는 어떤 큰 그림 속에 당에 쇄신하고 있다라는 느낌까지 받지는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인사 개편을 통해서 뭔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쇄신하겠다라는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원점에서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까 전에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하신 말씀, 역동성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역동성이라는 게 충분히 상방하는 역동성이어야만 우리의 어떤 내부에서의 노력들이 충분한 어떤 대가로 들어오지만 하방하는 역동성으로 오게 되면 불안과 절망감이 또 당원들 안에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새로운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아마 당 안팎에서 요구하는 바일 것 같습니다. 자, 양측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 요즘 여야 대표들 참 고심도 많고요. 많이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내일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 저희가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변인, 어떻습니까? 좀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가결적으로 좀 정했나요? 어떤가요? 네, 당론으로 정했다기보다는 사실상 당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표 때도 그렇고 과감하게 내려놓는 게 맞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당 소속 의원이 이 건에 걸렸다고 해서 다른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것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 하영재 의원 관련한 체포동의안은 저희 당은 아마 가결로 다 표결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체포동의안 관련해서요. 이 시청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에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 때 국회 나와서 설명하는 게 엄청 길었는데 혹시 내일도 그럴까요? 여당 의원일 때는 다를까요?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저도 이게 조금 궁금한데 우리 신정현 전 의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당 의원 때하고 야당 의원 때하고 좀 다를까요? 노웅래 의원 5분 25초도 상당히 당시에는 길었다고 그렇죠. 생각을 했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때는 15분, 3배 가까운 시간을 할애했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정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노웅래 의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한동훈 장관의 아주 칼을 간 어떤 그 발언 요청은요. 사실은 현재 지금 검찰의 정치 성향이 어쨌든 분명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하영재 의원에 대한 얘기는요 너무 단순 명료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불법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노웅래 의원 이상의 길이로는 하지 않을 거지만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답게 아마 그 내용들을 앞서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과 내용으로 촌철살인 째버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자, 내일 이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결과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이 대한 설명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이재명한테 직접 물어봤어.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집에 바라다 중인데 남자가 뭐 그래서 뭐 그렇게 조금 뭐 호기심은 느낀 적 있지 뭐 이 정도 집에 바라다 줬대. 그리고 호기심 느낀 적 있다. 이 정도까지는 들어봤어요. 근데 더 구체적인 말은 솔직히 저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옥성에 가셨대요. 저희가 앞서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든 아니면 관련된 인물이든 요즘에 재판이 계속 이어져서 저희가 계속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그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하고요. 일단 재판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정진상 전 실장의 첫 공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 전 실장 지금 개발사업 편의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2억 4천만 원 받고 그리고 대장동 관계자들에게 428억 원 이렇게 약정받은 그런 혐의를 받고 있죠. 이 재판에요. 함께 기소된 조금 전에 보셨던 유동규 본부장 함께 출석을 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두 사람이 재판정에 같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네, 일단 이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정진상 전 실장과 검찰 측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를 재판부가 중재하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그 자리에 유동규 씨가 씩 웃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이 일단 이 428억 셈법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다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특히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3천만 원 현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 당시 본인의 사무실 구조상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당시 이재명 시장은 뇌물을 들고 청탁을 하러 온 사람들을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청 내부에 소리까지 녹음이 되는 CCTV를 달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정 전 실장 본인의 사무실이 그런 시장실 바로 앞에 있어서 뇌물을 받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씨는 이런 정진상 실장 측의 발언을 들으면서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법정 앞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늘 하던 거짓말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되고, 그러니까 그동안 대국민 이제 사기극 중에 하나가 나는 시장실에다가 CCTV를 뒀다. 그게 사실은 가짜 CCTV거든요. 그러니까 CCTV 모양만 있지 실제로 이제 CCTV가 전혀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런 CCTV입니다. 오늘 그쪽에서는 거기에 음성까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니 전혀 뭐 음성이고 뭐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시장실에 있는 CCTV는 기능을 할 수 없는 달려있기만 한 CCTV였고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시장님 안 불편하시겠냐 한번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정진상이 저거 안 된다. 작동 안 한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시장실 앞 열린 공간에 본인의 자리가 다른 직원들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성남시 정책비서관일 때 구조상 뇌물을 받는 건 불가능했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렇죠. 직원 2명이 앉아 있었는데 없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또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 기자, 그런데 이제 정 전 실장 혐의 가운데 하나 대장동 관계자들에게 약속받았다는 428억 원. 이거는 이재명 대표 혐의에는 들어있진 않아요.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서 이 대표와 관련이 있다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이재명 당시 시장 시절에 비서 등을 통해서 이 휴가 등 시장의 개인 일정에 대해서 대신 비용을 내줘 왔다. 호텔 예약이나 뭐 지방 행사를 갈 때 100만 원에서 150만 원씩 현금이나 비용 납부를 해줬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을 정진상 전 실장에게 보고를 하면 잘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줘라 이런 반응이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있지도 않은 사실로 해명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유동규의 발언으로 허구의 세계를 창조하는 검찰이 안쓰럽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자, 신정현 전 의원, 지금 뭐 유동규 전 본부장 뭐 재판정에서도 그렇고요, 나와서도 그렇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도입해봤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특히나 조금 전에 봤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는 일전에 얘기가 나왔던 스캔들 얘기까지 이제 하거든요. 일각에서는 뭐 이런 사적인 부분 흠집내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당시에 실제로 뭐 과거의 연인 스캔들 이런 것까지 사실 개인의 감정이고 그 시기에 있었던 하나의 스토리인데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막 들먹여가면서 하나의 가십거리 만드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것까지는 이제 각자의 개인적인 개인사로 둔다고 하고 지금 이제 나오는 이 문제에 좀 우리가 집중한다 그런다면 앞서 앵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기소장에는 존재하지 않는 428억 이것에 대한 존재와 실체는 사실 오늘 이제 공판이 이루어지는 정진상의 입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건 유동규 전 사장의 그 전원밖에는 없다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한계인데요. 저는 뭐 그냥 아주 단순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검찰이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원 이외에는 사실은 국민도 민주당도 또 이재명 대표 스스로에게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근거고리를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의 가십거리 만드는 수준으로 멈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자꾸 말 만들기 말고 가십거리 말고 실체적 증거가 좀 빨리 나올 수 있게 검찰 열심히 좀 일하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이제 모레입니다. 31일 이재명 대표 공판이 있는데 여기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대립각을 세운 두 사람의 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그날 유동규라는 분이 어떤 또 새로운 진술을 할 것이냐, 어떤 폭탄 발언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말씀하셨지만 수사가 또는 언론 보도가 유동규 씨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어떤 전언에 많이 의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법정 진술은 다른 겁니다.
법정에서 진술이 됨으로써 재판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데 과연 유동규 씨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어떤 증언을 할지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 볼 것은 유동규를 대면한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무고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냐, 어떤 포인트에서 방어를 할 것이냐, 이 점이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관전 포인트가 꽤 되는군요. 자, 이재명 대표 과연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오늘 발언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김용이 유동규 통해서 대표님 대선 자금 20억 요청했다고 그렇게 발언이 나왔는데 혹시 사실인가요? 사실같이 보입니까? 2021년... 좀 그런 질문은 조금 일방적 주장을 그렇게 자꾸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김용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남욱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판단할 일이지 저한테 그렇게 자꾸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시는 건 좀 지나치지 않나요? 그 2021년 초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네. 실적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31일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대면.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를 보시면 궁금증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MBN 단독 보도 내용 하나 좀 보겠는데요. 외면받은 장애 노인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보겠습니다. 민지수 기자. 네. 보니까 이 경찰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얘기예요? 네, 전주의 한 도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무려 이 7차선 굉장히 큰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70대 남성이 횡단보도 중간에 갇힌 겁니다. 70대 고령의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이 건너갈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건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차는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위험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경찰분들이 그냥 지나갔다는 게 쉽게 납득이 안 갔습니다. 네, 조금 전 목격하신 분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공경에 처한 노인 옆으로 오토바이를 탄 교통경찰 3명이 그대로 지나가는 모습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아니, 저렇게 차가 쌩쌩 지나다니는 도로면 젊은 사람이 서 있어도 상당히 좀 무섭거든요. 그런데 정말 경찰이 한번 쓱 보더니 그냥 지나가네요. 맞습니다. 이 어르신은 어떻게 됐어요? 네, 경찰이 저렇게 지나가자마자 이 노인은 중심을 잃고 뒤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차가 없어서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노인을 구하기 위해 달려간 건 경찰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시민들이 더 나았군요. 참. 배상훈 프로펠러. 그럼 경찰은 왜 그랬답니까?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답니까? 예, 전북경찰청의 전원으로는 아마 사이드카 교육, 지금 세 대가 지금 지나갔습니다. 네. 아마 두 대가 1조인데 한 대는 아마 신입으로 교육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신호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못 보고 교통약자를 못 보고 지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은 잘못된 거죠. 부적절하고 그렇죠. 사실은 저렇게 되면 보통은 징계를 받고 대부분의 경찰들은 저렇게 하지 않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장면입니다. 이런 모습 그 전에 많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아니 보통은 이제 뭐 사이드카라든가 아니면 경찰차 같은 경우는 저런 형태의 위험에 처한 시민은 뛰어가서라도 보통 구하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또 경찰 학교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저도 저 부분은 사실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어쨌든 뭐 이 어르신은 뭐 지나가는 시민에 의해서 잘 이렇게 좀 케어가 되셨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데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이게요, 경찰법에 떡하니 있는 문구입니다. 과연 이번 경찰 국민의 생명을
구했는지 생명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사건 또 하나 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이번에는 보복 운전이 좀 문제가 되네요. 맞습니다. 이번엔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오토바이가 차량을 막아서고 보복 운전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뒤돌아보고 욕을 하더니 차선으로 바꿔서 제 옆에 붙어가지고 욕을 하고 부딪힐 뻔한 적이 사실 많았죠. 네, 차량이 차량 앞에서 보복 운전을 하는 위협 운전을 하는 상황은 몇 번 봤는데 이렇게 오토바이가 승용차를 막아선 상황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화면만 봐도 참 위험해 보여요. 맞습니다. 한밤중에 앞서가던 오토바이가 속도를 너무 줄여서 천천히 갔거든요. 그래서 뒤에 따르던 승용차가 경적을 한번 크게 울립니다. 이것을 듣고 기분이 나빴는지 오토바이 운전자가 뒤를 휘끗 쳐다보는데 아이고. 그 이후에 계속 속도를 줄여가면서 승용차가 빨리 나아가지 못하도록 앞을 방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고. 발로 땅을 차면서 굉장히 느린 속도로 앞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터널을 빠져나와서도 해당 차량 앞을 갈짓자로 오가면서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10분 동안 3km 거리를 이렇게 주행했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의 오토바이에는 번호판도 달려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더 위험한 게요. 이게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터널 안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더 위험천만한데 어떻게 오토바이 운전자 뭐 음주운전 뭐 이런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해당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이 이 2달 동안 추적한 끝에 얼마 전에 검거를 했다, 체포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배상원 프로파일러는 이제 프로파일러시기 때문에 범법자들 심리 잘 아시잖아요. 이 보복 운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심리예요? 아무래도 이제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작은 형태의 크락션에서 자기가 반응하는 겁니다. 과잉 반응을 해서 자신이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더 확대해서 공격성이 높아지는 상태로 저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위험한 거는 터널이라든가 그 앞쪽에서 이거 제 2차, 3차 사고 때문에 다 같이 그 사상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 오는 차도 또 위험하고 이런 상황인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 심리 상태는 완전히 이제 공격자, 그러니까 자신의 심리적 보상을 받는 공격자의 심리 상태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이제 민지숙 기자 설명 중에 이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CCTV로 찍어도 이 오토바이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이런 경우는 수사를 어떻게 좀 하나요? 보통 이제 와스라고 해서 저희 수배 차량 실시간 추적 시스템이라는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건 이제 번호판이 있는 경우는 실시간으로 추적이 될 수 있는 경우고요. 번호판이 없는 경우는 CCTV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국도라든가 지방도에도 그 추적하는 형태의 CCTV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갖고 보통 간선 형태의 버스라든가 아니면 보통 이제 마트 같은 형태의 CCTV를 추적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연동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찾기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한 2달 걸린 것은 경찰관들이 많이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종 목적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기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같은데 반드시 잡힙니다. 저런 형태는. 근데 사실은요. 저도 사실은 좀 비슷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가다가 이렇게 좀 이제 앞에 막혀서 이제 클락션을 좀 울리고 한 적이 있는데 앞에서 오토바이가 막 춤을 추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좀 당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보복 운전 이렇게 앞에서 당하면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 저는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라서 그냥 일단 차문부터 일단 잠궜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차문을 잠그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들어갖고 신고하는 표정 자체를 하면은 사실 조금 더 공격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권해드리는 것은 약간 형태의 좀 좀 방어적인 자세를 형태하고 속도를 줄이고 갓길에 붙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더 이상 속도를 내게 되면은 더 흥분해갖고 더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큰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더 화를 이제 돋굴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군요. 왜냐하면 지금 이 운전자도 그렇지만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갖고
상당 부분 위험성이 높은 상태고요. 아마 이거 상습적인 음주운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금만 자극하면은 폭발적으로 변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시되 공격적인 언사보단 약간 템포를 줄이신 상태에서 말 대응하지 마시고 조금만 한 10초 정도만 있으신 다음에 그래도 위험하면 전화를 112 신고를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것이 대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갖고 바로 너 112 신고한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또 본인도 막 이렇게 이 차를 움직이는 게 공격 행동이거든요. 공격 행동을 받으시면은 이런 형태의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형태에서는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손해 본다는 생각으로 조금 참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행동입니다. 좀 손해 본다는 심정으로 좀 예. 참고 더 안 되면 이렇게 참으면서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112에다가 지금 앞에서 보복 운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화를 하면 되는군요. 예,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 상태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오토바이 운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무면허예요. 무면허기 때문에 이제 처벌이 더 클 텐데 무면허가 아니고 일반적인 이제 보복 운전이라고 하면 이번 처벌은 어떻게 좀 이루어지나요? 지금 어쨌든 가장 큰 특수협박죄가 적용이 되고요. 특수협박죄. 굉장히 높은 겁니다. 법정형이 7년 이하의 법정형이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형태의 보복운전도 되지만 이것은 특수협박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시간이 길고 여러 형태의 이 앞에서의 반복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행동 자체가 특수협박입니다. 그러니까 도구를 이용한 협박이 되는 거고요. 저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법으로 처벌하는 겁니다.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예. 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댓글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로 방해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자, 이런 분들 엄벌처하고 뉴스로 경각심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런 의견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앵커의 픽으로 해서 경각심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제 번호판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 번호판이 없더라도요,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 말처럼 다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명심하고 보복운전 이 부분은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접시에 담긴 이 돼지고기 바베큐, 여러분은 이게 얼마면 사드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보여주세요. 이 파전은 얼마면 사드시겠습니까? 이 돼지고기 바베큐는 5만 원이고요. 이 파전은 2만 원입니다. 국내 대표 벚꽃 축제장인 진해 군항제에 가서요, 이 두 가지 음식값으로 7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걸 본 누리꾼들 의견들 참 다양합니다. 선을 넘었다는 의견도 있고요, 양심 얘기도 있고요, 심지어는 벚꽃 보러 이제는 일본에 갈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로 축제장이라서 자릿세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물가 얼마나 올랐어요. 이해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네요. 한동안 쌀쌀했다가 오늘 오후 날씨 정말 따뜻하죠? 정말 바야흐로 전국적인 봄나들이 철이 됐습니다. 봄나들이 가셨다가 출출해져서 사드시는 음식 가격, 여러분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앞서 저희가 내수 활성화 대책 뉴스 전해드렸는데 이 사진 함께 생각해보면 어떨까 해서 김태일 앵커의 픽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어떠세요? 뭐 가족분들하고 이제 놀러 많이 가시잖아요. 요 돼지고기 이제 바베큐라고 하는데 이게 5만 원이에요. 어떤 생각 드세요? 좀 황당하다. 글쎄, 그러니까 적정선이라는 것이 있고 사회 상규라는 것이 있는데 사회 상규를 넘는 것은 범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탄받아 마땅하고 이게 사실은 사회 공동체 아닙니까? 적절한 선이라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지숙 기자는 이제 남편하고 뭐 주말마다 이렇게 놀러 많이 가잖아요. 그런 놀러 갔을 때마다 관광지에서 이런 가격들 많이 보잖아요. 보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 아유, 그래도 놀러 왔으니까 그래도 한번 기분 낸다는 셈치고 돈 내고 우리 사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참았다가 딴 데 가서 먹자, 이런 생각하나요? 제가 20대 때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래도 먹고 가자 했는데 이제 30대로 넘어오니까 집에 가서 먹자라고 말이 바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관광지에 소위 얘기하는 이제 바가지 요금 관련된 거거든요.
글쎄 요즘에 물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네티즌 의견 중에 이 관광지는 자릿세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요즘에 또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분들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던데 글쎄 어떨까요? 이 관광지에 이런 바가지 네, 물가. 지자체에서 많이 단속도 하고요. 계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변명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이미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 적절하게 이 가격을 조정해 놨을 텐데 저건 그보다 더 과도한 형태의 바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댓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관광지 놀러 갈 때 우리 가족들 먹을 도시락 싸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댓글도 올라왔는데 글쎄요. 내수 활성화와 이 관광지 물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